안녕하십니까, 엮인TV입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제가 기록을 살펴보다가 아주 놀라운 기록을 발견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북부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여는 삼국지 의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부여, 위구태의 부여가 아니에요. 이 북부여하고 한나라 간에 전쟁이 있었다는 그것을 추정할 만한 기록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어떤 기록이냐면 한서입니다. 한서 왕망전에 있습니다. 서기 12년 요때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서기 12년이면 이제 왕망이 뭐 왕실만 바뀌었죠. 신나라를 건국했거든요. 그때입니다. 이때 이제 이 왕망이 흉노를 공격하고자 이 고구려 추한테 이제 군사를 동원시킨 겁니다. 근데 그 이 고구려 추 군사들이 도망간 상황이요. 그 상황이에요. 서기 12년에 그때 이 왕망의 신하인 어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맥인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고구려 후 추로 인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고구려 추한테 병력을 동원시켰잖아, 한나라가, 이 왕망이. 근데 얘네들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맥인들의 잘못이지 고구려 추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망한테. 그래서 고구려 추한테 지금 함부로 대제를 가할 경우에는 이 고구려 추가 배반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이 다음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추가 배반할까 두렵고, 또한 부여의 족속들 가운데 이 부여의 족속 어떤 족속일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부여의 족속들 가운데 부와 내동해가지고 고구려 추하고 함께 뭔가 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흉노를 이기지 못한 상황인데, 만약에 고구려 추한테 제를 가할 경우에는 이 부여의 족속들 뿐만 아니라 부여하고 예맥족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 신나라의 큰 우환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구, 부여의 족속, 그 다음에 부여와 예맥족이 다시 일어난다, 이 문구 때문입니다. 이 문구 속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여하고 한나라 간에 뭔가 무력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 문구가. 일단 첫 번째 문구인 부여의 족속들이 누굴까요? 바로 나오잖아요. 예맥족. 예맥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부여의 족속이라고 그랬어. 그렇다는 건 이 예맥족들이 부여의, 북부여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복속된 건 아닐지언정 이 북부여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맥족들이. 이 예맥족, 그러니까 부여, 북부여하고 예맥족들이 다시 일어난다. 두 번째 문구죠. 다시 일어난다. 이 얘기는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망 이전에 이 북부여하고 한나라 간에 뭔가 무력 충돌을 암시하는 문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난다. 물론 북부여가 이겼는지 한나라가 이겼는지는 알 수는 없어, 이 문구로 봤을 때는. 그거를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문구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부여의 족속은 예맥족을 말하는 거고, 부여와 예맥족이 다시 일어난다는 뜻은 과거에 북부여와 한나라 간의 무력 충돌을 암시한다는 문구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예맥족들에 대해서 알아보셔야죠.
일단 사기 화식열전에 보면요, 연나라 북쪽으로는 오환 부여와 이웃하고 있다. 연나라 북쪽으로 오한족이 있고 그 오른편에 이제 부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북부여죠. 이 사기 화식열전의 이 당시는요, 기원전 한 190년도 경을 말합니다. 190년 경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조선 오랑캐 있죠. 고조선 오랑캐가 멸망하기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북부여가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사기에 의하면. 이거를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연나라 동쪽으로는 누가 있었냐? 예맥조선족.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고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예맥조선. 예맥족이죠. 오랑캐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예맥족인 거야, 예맥족. 여기서 부여의 족속들, 부여와 예맥족이 다시 일어난다. 여기서 예맥족이 바로 이 예맥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나라하고 동쪽에서 근접하고 있었던 종족들, 예맥족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 흉노열전에 또 있습니다. 기원전 209년에 이제 그 흉노가 그 오른쪽에 있었던 오한족들을 때려 부시고 거기다가 이제 그 흉노의 자방의 왕을 뒀다는 내용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한족과 흉노의 경계 지점이 어디냐? 상곡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상곡. 제가 이거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이 상곡의 오른쪽엔 오한족이 있었던 거고 왼쪽에는 흉노족이 있었던 거야. 이때 오한족들을 깨부셨기 때문에 흉노가 여기다가 상곡 왼쪽에 자방의 왕을 뒀다는 거야. 그리고 상곡과 맞닿아 있고 그 동쪽으로, 그러니까 오한족을 깨부셨으니까 그 땅도 일단 흉노족의 땅이 된 거야. 그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인접해서 누가 있었냐? 예맥조선, 예맥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베이징, 중국 베이징 북쪽에 상곡이 있어요. 그 오른쪽에 오한족들이 널리 분포해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이 오한족들과 인접해서 바로 예맥족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위치는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나 동쪽에 예맥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 종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종족들이 언제 멸망을 했냐? 뭐 연나라 사람이 유만히 이 예맥족들의 땅에 와서 중국인들을 이끌고 이 유만히 이 예맥족들의 땅에 와서 나라를 만든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고조선. 아시겠죠? 유만이 최초로 세운 나라예요. 예맥족들의 땅에. 이 유만조선을 누가 무너뜨렸냐? 한나라 무제입니다. 한나라 무제식이에요. 기원전 108년 조선이 평정되어서 그곳에다가 사군을 두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조선은 누굽니까? 예맥조선을 말하는 거야. 유만조선. 그 지역에다, 그러니까 예맥족들의 땅에 사군을 두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군 아시죠? 낙랑군, 현도군, 임도군, 진봉군, 이렇게 사군을 두었다는 거예요. 108년도에. 근데 중국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108년도에 이제 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바로 두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방송을 했죠. 자, 한서에 보면요. 기원전 82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맥족들이 멸망한 후에 한 20년 후에 진봉군을 혁파를 합니다. 이 지도에 잠깐 보시면
진범군이 이 나나 동쪽 한 이 정도의 진범군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대능아 상류 쪽 이쪽부터 나나 동쪽 한 이 정도의 진범군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진범군을 혁파했어. 진범군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한나라가 그냥 진범군 땅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졌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원전 82년에 진범군이 사라진 거예요. 한나라 지역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7년 후에 기원전 75년에 요동 땅에 현토성을 쌓게 했다는 거야. 와, 이게 중요합니다. 기원전 75년에 요동 땅에 현토성을 쌓았어. 그렇다면 현도군이 생긴 거야. 그죠? 물론 중국 기록에는 현도군도 이 기원전 한 108년도 전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때 생긴 거야, 현도군은. 근데 이 현도군의 위치는 어딜까요? 지도를 보세요. 이 대능아 이남에 임등군이 있었다고 제가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여기는 임등군의 지역이옵니다. 임등군. 그러니까 예맥족들 중에서도 이제 임등군을 뒀다가 이곳에 이제 현토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근데 기록에는 없어. 임등군에서 현도군으로 바뀌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제가 그거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등군이 사라졌기 때문에. 임등군이 사라졌어요. 제가 여기다가는 기록을 해두지 않았는데 임등군이 사라지고 현도군이 생겼는데 그 위치는 바로 임등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능아 이남 여기에요. 여기 지금 지도에 표시한 이곳에 임등군 지역에 현도군이 들어선 거야. 그때가 기원전 75년. 이때 한나라가 이제 예맥족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에 대능아까지 진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원전 75년에 겨우 대능아 인근에 진출한 거야, 한나라가. 그러니까 북부여하고는 기원전 75년 이전까지는 맞닥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류도 없었고. 근데 이 북부여하고 북부여 지역은 지금의 요하 동쪽이 이제 이 한민족의 지역이잖아요. 북부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대능아까지 이제 한나라가 들어선 거야. 한나라가 진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능하고 요하 사이는 누가 있었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능하고 북부여의 어떤 경계 지점인 이 요하 이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맥족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동해 왔는지 아니면 그 임등군 시절부터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간에 예맥족들이 널리 분포해서 상계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75년에 이제 한나라가 드디어 대능아까지 진출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북부여 사항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기원전 한 60년에서 한 57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부여 왕 헤부르가 늙었답니다. 그러니까 북부여 왕이 이 당시에 이제 헤부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헤부르. 근데 이 헤부르가 늙어가지고 근데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후사를 구하러 이제 뭐 곤년이라는 어떤 연못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금색의 개구리 모양을 한 작은 아이를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로 왕이 개를 데리고 와서 이름을 금화라고 짓고 이 금화가 장성을 하자 태자로 바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한 60년에서 57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헤브루가 이제 자기 왕위 계승을 위해서 이제 친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들이 있어야 왕위를 계승해 주는데, 근데 이제 금하라는 사람을 데려온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금하는 동부여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 금하를 데려온 거야. 이때입니다. 이때 한나라가 대능하에 진출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문구를 봤을 때, 삼국사기의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왕의 체계가 있었다는 거야, 북부여가. 그러니까 헤브루가 늙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화를 얻을 때가 기원전 60년이고, 그렇다면 늙었다는 거는 헤브루가 왕이 될 때가 한 뭐 기원전 한 80년도 그 당시잖아. 헤브루가 왕이 될 때가. 그때 한나라가 대능 아래에 진출한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 헤브루 이전에 왕이 없었냐?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북부에서 계속 왕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주몽이 그 비류국을 복속을 시킬 때 이제 그 비류왕이었던 송량이 이제 주몽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송량이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서 왕 노릇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의 별종인데 비류국이, 그러니까 북부여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부여의 별종인 비류국도 여러 대에 걸쳐서 왕이 있었대잖아요. 그렇다면 북부여도 왕의 계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부여는 왕의 계승 체계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때 한나라가 대능하까지 진출을 했어. 그곳에서 살던 예맥족들이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대능하고 그 요하 사이에 과거부터 예맥족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분포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서 한나라에 쫓겨온 이 예맥족들이 다시 들어온 거야. 대능하고 요하 사이 그 지역에. 근데 지금 한나라하고는 적이잖아. 예맥족들하고는. 그러면 이 예맥족들이 누구 편에 쓸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북부여 편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한나라가 대능하로 진출했을 때 이 예맥족들은 북부여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이 대능하하고 요하 사이에 예맥족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기원전 9년이에요. 유리명왕 시기에 유리명왕이 이제 신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비족 때문에 선비족들이 우리하고 화친하지 않고 있어. 고구려를 말하는 거죠. 고구려하고 선비족들이 화친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선비족과 물론 이 기록상으로는 선비족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능하고 요하 사이에 어떤 지역에 선비족이 있었냐, 그런 기록은 제가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동쪽으로 대능하 쪽에는 선비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확실치가 않다는 거야. 근데 기원전 9년에 이 선비족하고 화친하지 않았다, 이 문구를 봤을 때는 그렇다면 오래 전부터 선비족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북부여하고 뭔가 이 선비족 간에 뭔가 썸씽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기록들이 나와주면 선비족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가 고구려 때 이런 선비족이 들어왔다. 이때
기원전 9년이면요 북부여가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선비족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때 말하는 유리명왕이 말하는 선비족은 제가 볼 때는 예맥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요 서기 8년에 이제 유리명왕이 국내 성우를 천도를 했는데 태자가 해명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이 태자 해명이 국내 성으로 가지 않고 졸본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옛 도읍에 남아 있었다. 해명이 이제 졸본성에 남아 있었다는 거야. 이때 황룡국 왕이 이 태자인 해명한테 억센 활을 선물해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룡국이래요. 그렇다면 이 황룡국이 선비족일까요? 확실치는 않지만 이때도 저는 예맥족이라고 봅니다. 이 황룡국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소수맥에 대해서. 그 방송을 보시면 왜 황룡국이 예맥족일 수밖에 없는지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기록도 있고요. 서기 14년에요. 유리명왕이 이제 오이와 마리한테 시켜가지고 서쪽으로 양맥을 정벌하고 멸망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맥, 예맥족이 나온 겁니다. 이걸 봤을 때는 황룡국이나 유리명왕이 얘기했던 선비족은 예맥족이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삼국지 위지동의전 고구려전에 보면요. 요동군 서안평현 북쪽에 누가 있었냐? 고구려 별종인 소수에 의지해 나라를 세워서 소수맥이라는 별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맥족. 예맥족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서쪽에 있었던 이 예맥족들을 서기 14년에 정벌을 한 겁니다. 이렇듯이 중국 기록에는 이 예맥족들이 위치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중국 기록을 보더라도 이 예맥족들이 어디 위치했는지 정확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삼국사기 기록에도 정확지는 않아, 위치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봤을 때 위치를 추정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이 예맥족들이 대능하고 요하 사이에,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 요하 서쪽하고 동쪽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제가 방송도 했잖아요. 이 고인돌이라는 거는 북부여의 어떤 그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는 유물이라는 겁니다. 고인돌은 부여족들이 만든 거죠. 근데 이 고인돌은요, 요하 서쪽에는 없어요. 대다수가 이 요하 동쪽에 몰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맥족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오랑캐일 뿐인 거야. 그 예맥족들이 한나라한테 쫓겨서 지금 대능하하고 요하 사이에 정착을 한 거야.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나라가 이 지도에 보시면 이 대능하에 이제 진출을 한 거야. 여기 현도군이 생긴 거죠. 요때 북부에서는 이제 뭐 내전도 있었고 막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 대능하하고 요하 사이에 쫓겨왔던, 아니면 옛날부터 과거부터 여기서 정착하고 살았던, 그거는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예맥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한나라가 진출했어. 근데 이 예맥족들은 북부여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보드는 북부여 편에 섰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한나라하고 그렇다면 이 북부여하고 충돌을 맺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기록을 보시면 기원전 75년에 이제 현도성을 쌀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국의 제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요동에 현도성을 쌓았다. 현도성을 쌓았어. 그러면 현도군이 생겼잖아요. 그럼 누구를 임명해야 됩니까? 태수를 임명해야죠. 태수를 임명합니다. 기원전 66년에 가군이라는 사람을 현도태수에 제수를 합니다. 근데 이 현도태수인 가군이 마침 모반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현도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여하고도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지 무력 충돌이 있었는지 이런 기록도 없어. 현도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서에서는 이제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디 나오느냐? 그걸 추정할 수 있는 후한서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후한서에. 후한서는 믿을 만한 사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힌트를 얻었어요. 후한서에 따르면 한 무제가 이제 고조선을 멸하고 그 땅에다가 이제 현도구를 세웠다는 거죠. 옥저 땅을 현도구로 삼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나라 소제 때요. 이때 이맥이 침략한다고 해가지고 이맥 예맥족을 말하는 겁니다. 예맥족들을 계속 이제 한나라 현도군을 공격한 거야. 근데 웃긴 얘기가 나와요. 예맥족들이 이제 현도군을 공격을 했는데 현도군을 구려족 서북 쪽으로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맥족들이 공격을 했는데 현도군을 옮겼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맥족들을 한나라가 물리쳤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저는 이때라고 봅니다. 이때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니까 기원전 75년 그러니까 과군이 현도태수를 제수받은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북부에서 이제 헤브로 왕이 이제 헤브로하고 헤모스 그러니까 주몽의 아버지인 헤모스의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내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를 저는 말한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이 현도군이 예맥족 땅에 들어간 거야. 근데 예맥족 땅에 한나라가 들어선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예맥족들은 북부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북부여하고 이 한나라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게 된 겁니다. 이 기록을 봤을 때는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예맥족 땅에 들어섰던 이 한나라 현도군과 북부여 간에 뭔가 무력 충돌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데 그렇다면 한나라가 이겼을까요? 북부여가 이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북부여가 이 한나라를 이겼다고 봅니다. 물론 전면전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국지전이 벌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무력 충돌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북부여가 이겼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삼국지 위지동의전 고구려 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구려는 한나라 때에 현도군으로부터 조복과 의책을 받았다. 그리고 고구려현, 그러니까 현도군의 속현이 고구려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고구려 현령이 그 명적을 관장했다. 이 기록만 보면 고구려가 완전히
한나라 현도군에 복속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만약에 고구려는 누굽니까? 부여의 별종이잖아. 부여계입니다. 서기 14년 고구려 유리명왕 때 이제 오이하고 마리한테 시켜가지고 서쪽으로 양맥 쪽, 예맥 쪽들을 정벌하고 멸망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진군합니다. 서쪽으로. 누가 있었냐? 한나라 현도군이 있었다는 거야. 현도군의 고구려 현을 습격하여 빼앗도록 했다. 이겁니다. 이 기록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나라가 북부여를 이겼다면 이 요하를 넘어서 한나라가 진출을 했어야죠. 그죠? 최소한 현도군이 이 요하를 건너서 위치를 해야 돼. 응?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기록에. 그러면 한나라가 북부여를 몰아낸 거죠. 그리고 예맥 쪽 지역까지 다 접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삼국사기의 이 기록 그러니까 예맥 쪽이 아직도 멀쩡하고 있었어. 그거를 고구려가 접수를 하고 그 서쪽으로 현도군의 속현인 고구려현을 습격하도록 했다는 얘기야. 이거로 봤을 때는 지도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맥 쪽 땅에 진출했던 이 현도군이 한 발짝도 동쪽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록은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자, 북부여가 승리했다고 추정될 만한 기록 두 번째는 한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망이 이제 신나라를 건국하고 이제 각 오랑캐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때입니다. 서기 9년이에요. 오이짱, 그러니까 왕망의 사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오이짱들을 동쪽으로 출발한 오이짱들은 어디 지역으로 갔었냐? 현도군, 낙랑군, 고구려, 부여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서기 9년에. 서기 9년이면 어떨 때입니까? 왕망이 고구려 후 추의 병력을 동원시켰던 그때예요. 예? 그렇다는 거는 고구려 예맥 쪽이잖아요. 제가 방송도 했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고구려 추는 예맥 쪽이라는 거예요. 이 예맥 쪽들을 끌어들여서 흉노를 칠 생각을 했어. 그렇다는 건 뭡니까? 예맥 쪽들이 있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대능하하고 요하 사이의 예맥 쪽들이 서기 9년까지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한나라에 완전히 복속되질 않고. 그 말을 말하는 거죠. 근데 현도군, 낙랑군, 고구려, 부여까지 사신을 보낸 겁니다. 왜 보냈겠냐고. 물론 한서의 기록을 보면 뭐 왕망이 무슨 얘네들을 이 오랑캐들을 후에 자기를 깎아가지고 낮추겠다고 보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거야. 부여까지 보냈어. 고구려 부여. 응? 근데 물론 이제 흉노족도 한테도 보냈고 이제 각종 동서남북에 있었던 오랑캐한테 다 보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데는 이제 이 사신들이 오고 나서 어떤 그런 왕망한테 보고를 합니다. 뭐 후에 자기를 깎아서 뭐 흉노는 이제 반란 일으켰죠. 그리고 뭐 다른 오랑캐들은 이제 그 관작을 받았고 왕망의 관작을 받았고. 근데 희한한 게 보고를 했는데 이 부여하고 고구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갔다 왔다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고구려하고 부여는 그 당시 한나라의
어떠한 그 뭐 후에 자기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한 나라의 어떤 뭐 이렇게 복속된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대능아의 겨우 예맥 땅에 현도군을 뒀다는 거야. 여기서 한 발짝도 동쪽으로 진출하지 못했다는 거야. 한나라가. 근데 무슨 자기를 주고 한나라가 북부여하고 고구려한테 무슨 자기를 주고 무슨 복속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 근데 사신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서 빠졌다는 거야.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나라가 화친 사신을 보낸 겁니다. 부여에, 북부여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화친합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한나라가 기원전 75년 인근에 이 대능아에 진출한 이후에, 그리고 예맥 쪽 땅으로 진출한 거는 맞아요. 현도군이 진출을 합니다. 예맥 쪽 땅에. 근데 이 현도군이 만약에 어떠한 기록에도 이 현도군이 만약에 요하를 넘어서 이 부역의 지역에 한 발짝이라도 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제가 북부여가 한나라한테 그 충돌을, 군사적인 충돌을 맺었을 때 졌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북부여가 이겼다는 기록, 그걸 추정할 만한 기록들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인데, 그때 한나라가 예맥 쪽들을 접수를 막 해갈 때, 그때 이 북부여하고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때 북부여가 한나라군을 물리쳤다고 보는 거죠. 그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부여와 예맥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거는 왕망의 입장에서 기술한 거고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기술한 거잖아. 부여가 다시 일어난다. 이 뜻은 뭐야? 자기들 내에 있다가 뭐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 아니야.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불행인 거지. 그러니까 이 말뜻을 고스란히 한나라가 부여한테 졌다는 겁니다. 북부여한테. 이 말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최초로 북부여하고 한나라 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북부여가 물리쳤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